며느라, 너도 한 잔 마셔보려만. 이순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박미경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 어머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식혜에 뭘 넣고 있더라? 순자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몸에 좋은 비타민이에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좋네. 너도 같이 마시자. 순자가 컵 2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왜? 몸에 좋다면서. 박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의 미소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당황하는 며느리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극악무도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동안 당한 모든 것을 되갚아줄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고. 그럼 사연 보름달,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한 달 반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순자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던 순간부터 말이죠. 이순자는 이천 전통시장에서 무려 42년째 반찬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습관처럼 눈이 떠졌고 6시 10분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활짝 열었죠. 6년 전 죽은 남편과 손잡고 시작했던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순자는 혼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태수와 며느리 박미경은 결혼할 때부터 순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태수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순자는 흔쾌히 같이 살자고 했었죠. 손주 민중까지 태어나면서 3대가 한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 반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아침 순자는 가게 앞에서 반찬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들이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있었죠. 시장 골목에는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단골 손님인 변호사 정명호가 출근길에 들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매일 아침 순자의 가게에서 반찬을 샀죠. 11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은 뭐 드릴까요? 멸치볶음하고 콩나물 무침 주세요. 아, 시금치나물도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순자가 반찬을 담으며 웃었습니다. 정명호는 순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죠. 사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요즘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죠. 정명호가 반찬을 받아들고 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가게 정리를 시작했죠. 그때 옆 가게에서 32년 지기 친구 강혜숙이 다가왔습니다. 강혜숙은 이순자 가게 근처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순자야, 오늘 손님 많네. 혜수가 그냥 평소랑 비슷해. 근데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강혜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손을 내저었죠.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잔 것뿐이야. 하지만 혜숙은 계속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죠. 순자야, 며느리가 요즘 어때? 미경이? 별일 없지. 아니, 내가 봤는데. 너한테 너무 관심이 많더라. 그게 뭐 이상한 거야? 착한 거지.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며느리 미경의 행동이 최근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한테 무관심했는데 요즘은 유난히 챙겨줬거든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어머니, 혹시 깜빡하신 거 없으세요?
매일 아침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기뻤죠. 며느리가 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식혜 때문이었죠. 순자는 어릴 때부터 식혜를 좋아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단 음료를 피해야 했지만 식혜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는 게 42년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전부터 식혜 맛이 이상했습니다. 쓴맛이 났거든요. 처음엔 식혜를 잘못 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쓴맛이 났죠. 순자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식혜가 좀 쓴 것 같은데? 어머니, 입맛이 변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대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안경을 분명 거실 탁자에 뒀는데 부엌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였죠. 당뇨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치매인가?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며느리 미경이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미경이 나타나서 찾아줬죠. 어머니, 또 안경 잃어버리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머니, 지갑은 항상 여기 두셔야죠.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 미경은 식혜와 함께 당뇨약을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식혜랑 같이 드시면 편하실 거예요. 순자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자꾸 깜빡깜빡했습니다. 손님 얼굴도 헷갈렸죠. 어느 날 밤 이순자는 화장실에 가다가 안방 문틈으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수와 미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쩌자고 7억을 빌렸어. 게다가 그중 3억은 사채업자한테까지.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사채 3억부터 안 갚으면 우리 끝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죠. 아들이 빚을 졌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큰 빚을. 순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순자가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이순자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황금마트 개발팀에서 나왔습니다.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죠. 요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재개발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업체가 시장을 철거하고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며 조건 좋게 점포들을 매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이었던 상인들 중에는 거부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순자는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이었고 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순자의 결정을 따르는 상인들이 많았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시장 재개발 건 들으셨죠? 저희가 보상금 드리고 점포들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순자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철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사장님,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싫다니까요. 이 가게는 제 남편이랑 평생 일군 곳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철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죠.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순자가 보지 못한 장면이 있었다는 걸. 이철민은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이순자 사장님이 완전히 거절하셨는데요. 곧 해결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초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침 그 골목을 지나가던 강혜숙이 이철민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태수 씨? 순자네 아들 이름이 태수였는데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혜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누군가에게는 18억짜리 열쇠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열쇠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순자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의 생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새벽 5시 10분에 눈을 떴습니다. 42년 습관은 생일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죠. 부엌으로 가서 잡채 재료를 꺼냈습니다.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당면까지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박미경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짙게 한 얼굴이었죠.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응, 오늘은 내 생일이니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야지.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던 거니까. 순자는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칼질이 어설펐습니다. 머리가 멍했거든요. 어머니, 손 다치시겠어요. 정말 제가 할게요. 미경이 순자의 손에서 칼을 가져갔습니다. 순자는 할 수 없이 물러섰죠. 거실로 나온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엌 쪽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때 아들 김태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엄마, 오늘 우리 얘기 좀 해요. 태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얘기? 가게 얘기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죠.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가게 일 그만하시고 이제 좀 쉬세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대형마트에서 좋은 조건으로 보상금 준다잖아요. 받으시고 편히 쉬세요. 난 안 한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죠. 엄마, 왜 그렇게 고집 부리세요? 조건 좋다니까요. 그 가게는 네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군 거야. 돈으로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엄마 건강이,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순자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부엌에서는 미경이 잡채를 볶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옆에 서자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혜 한 잔 드실래요? 목마르시죠? 미경은 냉장고에서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유리 주전자 안에 식혜가 담겨 있었죠.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식혜 맛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 한 잔만. 미경이 컵에 식혜를 따랐습니다. 순자는 한 모금 마셨죠. 역시나 쓴맛이 났습니다. 이상하네. 또 쓴맛이 나. 어머니, 제가 마셔볼게요. 미경이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죠. 어머니, 안 쓴대요? 단맛만 나는데. 그래. 순자는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쓴맛이었죠. 내가 입맛이 변한 건가? 순자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뭔가 찝찝했거든요. 식탁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 9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태수야, 지금 몇 시니? 태수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11시 반이요. 시계가 10시 반인데? 어머니가 또 시계 만지셨나 봐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죠. 내가 만진 적 없는데. 어머니, 어제도 만지셨잖아요. 깜빡하신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만진 건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손주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8살 민준은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죠. 할머니, 그래, 우리 민준아. 잘 잤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죠.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에는 순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잡채, 전, 갈비찜까지.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태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드시기 전에 약부터 드세요. 미경이 당뇨약과 식혜를 함께 건넸습니다. 순자는 약을 먹고 식혜를 한 모금 마셨죠. 여전히 쓴맛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까 얘기 좀 더 해요. 무슨 얘기? 가게요. 진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정말 좋아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태수야, 나 오늘은 생일인데 이런 얘기하기 싫어. 하지만 엄마, 그만해.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죠. 민준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식사 후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죠.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어머니, 미경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그냥 손에 힘이 없어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좀 쉬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친절했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안방 쪽 대화가 들렸습니다. 태수와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안 돼. 좀 더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시간이 없다고. 조금만 더. 확실하게 해야지.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2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부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생일 상차림은 끝이 없었거든요. 송편을 빚어야 했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내야 했죠.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포근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72번째 생일 오후처럼 보였죠. 최소한 겉보기에는 말입니다. 순자는 찹쌀 반죽을 주무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기묘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들의 노골적인 압박, 며느리의 지나칠 정도로 세심한 배려, 그리고 변함없이 이어지는 식혜의 역겨운 쓴맛. 뭔가 이상해. 순자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미경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어김없이 식혜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어머니, 또 목이 마르실 텐데요?
식혜 한 잔 더 드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괜찮다. 어머님, 정말 드세요.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끓인 건데요. 미경은 주저하지 않고 컵에 식혜를 가득 따라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바로 앞쪽 식탁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죠. 순자는 그 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순자가 막 컵에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의 휴대폰에서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급한 전화 같은데요. 미경이 황급히 부엌 밖으로 나가며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여보세요? 네. 지금은 조금. 순자는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넘기려다가 갑자기 멈춰섰죠. 문득 식혜의 그 지독한 쓴맛이 혀끝에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또 그 맛이겠지. 순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경은 아직도 복도에서 누군가와 열띤 통화를 나누고 있었죠. 순자는 몸을 살금살금 일으키며 싱크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컵 속의 식혜를 배수구 안으로 쏟아버렸습니다. 찬물을 세게 틀어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버렸죠. 며느리 마음씨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겠어. 순자는 텅 빈 컵을 들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송편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죠. 잠시 뒤 미경이 부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 드셨군요. 미경이 비어있는 컵을 확인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목마르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쾌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쩐지 섬뜩했거든요. 순자는 손으로 송편을 계속 빚어나갔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갖 의문들로 가득했죠. 왜 그렇게까지 식혜를 마시라고 강요하는 걸까? 그 순간 부엌 문틈새로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문 뒤쪽에 몸을 숨기고 부엌 안쪽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8살 아이의 얼굴에는 진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거기서 뭘 하고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만 보여줬죠. 순자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방에 다녀올 일이 있어요. 송편 예쁘게 빚어주세요. 미경이 안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송편을 빚는 척하면서 민준을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문틈에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미경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자그마한 봉지를 꼭 쥐고 있었죠. 뭔가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경은 부엌으로 들어서기 전 사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순자가 송편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그리고는 냉장고를 조용히 열어 식혜 주전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순자는 송편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며 눈꼬리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미경이 주전자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지 안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새하얀 가루였습니다. 미경은 그 가루를 식혜 주전자 안으로 살살 털어 넣었죠. 그런 다음 젓가락으로 재빨리 저어 가루가 완전히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순자의 손놀림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뭘 본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피가 흐르는 듯한 맥박 소리가 울렸죠. 손바닥과 등에서 차가운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야. 하지만 방금 본 광경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식혜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미경은 주전자 뚜껑을 꼭 닫고 봉지를 재빨리 주머니 속에 감춰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 안에 주전자를 다시 넣어두었죠. 순자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자신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눈치챌까 봐서였죠. 미경이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진 채 서 있었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송편 반죽이 손가락 사이로 으스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내가 정말로 본 거야? 며느리가 식혜에다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민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준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할머니 귀에 입을 바짝 댔죠. 그리고 겨우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훑어 올라왔죠. 뭐라고? 엄마가 식혜에 하얀 가루 넣는 거 봤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전에도 여러 번 봤어요. 순자는 손에 쥐고 있던 송편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도마 위에서 또각 하는 소리가 부엌 전체에 메아리 쳤죠. 민준아, 도대체.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야 돼요. 빨리요. 민준이 할머니의 손목을 온 힘을 다해 잡아 끌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축축한 땀이 배어 있었죠. 순자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다는 느꼈습니다. 42년 동안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손님의 표정만 슬쩍 봐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죠. 누가 진짜 웃음을 짓는지, 누가 거짓 연기를 하는지도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자가 느낀 것입니다. 며느리의 그 다정한 미소가 완전한 가짜였다는 것을, 한 달 반 동안의 지극한 정성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식혜의 쓴맛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꾸만 흐릿해지던 기억력이 나이 탓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생각이 거기에 다다르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이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고요한 얼굴 뒤에 어떤 무시무시한 것이 숨어 있는지를. 민준아. 순자가 손주의 작은 손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민준이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도망쳐. 지금 즉시. 순자는 민준의 손을 놓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경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써가며 말이죠. 하지만 현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와락 밀어젖히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경이 뒤에서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방에서 태수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하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완전히 맨발이었죠. 차디찬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 버렸거든요. 계단을 쿵쿵거리며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위험해.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골목길로 뛰어들었죠.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통시장, 해수기의 김밥집. 순자는 마지막 힘을 끌어내어 김밥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수가,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혜숙이 깜짝 놀란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죠. 순자야, 무슨 일이야? 해숙은 순자의 맨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창백해진 얼굴을 마주봤죠. 들어와, 빨리. 해숙이 순자를 안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문을 꽝 닫았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거든요.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해숙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해숙아, 나 죽을 뻔했어. 강혜숙의 김밥집 안은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춤 없이 떨려댔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순자를 의자에 앉히고 두꺼운 담요를 가져다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죠. 순자야, 마음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죠. 해수가, 미경이가 식혜에 하얀 가루를 탔어. 내가 직접 봤어. 해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정말 확실해? 민준이도 봤어. 여러 차례 봤다고 하더라. 순자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해숙은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쌌습니다. 순자야, 우선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내 건강이 가장 급해. 빨리 가자. 해숙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25분 후 두 사람은 이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아직도 맨발인 상태였죠. 해숙이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 신겨줬습니다. 환자분, 어느 부분이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문의했습니다. 요즘 계속 깜빡깜빡하고 몸 상태가 이상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하신가요? 머리가 계속 멍하고 손에 힘이 빠지고 기억력도 엉망이고. 간호사는 순자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내과 전문의 이동현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르신,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한 달 반 전부터요. 이동현은 순자의 증상을 세심하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로 심장 박동을 체크했죠.
혈압부터 재보겠습니다. 혈압을 측정한 후 이동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상당히 낮네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실시해야겠습니다. 순자는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소변 샘플을 제공했죠. 35분 후 이동현이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 관련 수치가 현저히 낮게 측정됐어요.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동현은 잠깐 멈춰서더니 신중하게 질문했습니다. 혹시라도 독성이 있는 버선유나 건강보조식품, 한약재 같은 것을 복용하신 적이 있나요? 순자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아니요. 식혜 말고는. 식혜라고 하셨나요? 네, 며느리가 매일같이 끓여서 줬어요. 당뇨약이랑 함께.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일단 추가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셔야겠어요. 한 주 뒤에 다시 내원해 주세요. 순자와 해숙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순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순자는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여보세요? 순자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집을 나가시고 연락도 안 되고. 아, 미안해. 해숙이가 다쳤다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나왔어. 네? 강혜숙 씨가요? 응. 김밥집에서 넘어졌다더라.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급하게 나온 거야. 지금 괜찮으세요? 다행히도 별일 아니래. 나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지낼 거야. 해숙이 혼자 두기가 그래서.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래, 내일 보자. 순자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잘 넘어갔어, 순자야. 해숙이 순자의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해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죠. 해숙아, 응?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해숙이 순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내일 변호사한테 가보자. 변호사? 응. 정명우 변호사 말이야. 너 단골 손님이잖아. 매일 아침 반찬 사러 오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명호는 11년 넘게 가게를 찾아온 단골이었죠. 그래, 내일 한번 가보자. 순자는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이천 시내에 위치한 정명호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웬일이세요? 정명호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어서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죠. 식혜의 지독한 쓴맛, 계속 바뀌는 물건들의 위치, 며느리가 식혜에 하얀 가루를 타던 충격적인 장면, 손주 민준의 간절한 경고, 정명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명호는 잠깐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손주분 증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부족해요. 증거요? 네. 식혜 샘플부터 확보하세요. 작은 용기에 조금씩 담아서 보관해 두시고요. 정명호는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하나와 녹음기 2개였습니다. 이것들을 집안에 설치하세요. 주방에는 카메라를, 안방과 거실에는 녹음기를 각각 하나씩 배치하시고요.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주방 선반 뒤나 시계 뒤편 같은 자연스러운 곳에 카메라를 감춰두세요. 녹음기는 소파 밑이나 서랍 속에 숨겨놓으시면 됩니다. 정명호는 순자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는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연기요? 네. 치매 환자인 척 행동하세요. 그들을 완전히 안심시켜야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혜에 약물을 타는 장면, 대화 내용, 모든 것을 녹음하고 녹화하세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사장님, 절대로 직접 촬영하려고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사장님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치채면 어떻게 돌변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와 녹음기만 설치해 두세요. 제가 보기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조만간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낼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명호는 서랍에서 작은 무전기 모양의 장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 이 빨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휴대폰에 즉시 알림이 갑니다. 제가 먼저 달려가고 동시에 경찰서에도 신고할게요. 네. 순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명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죠.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순자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떨렸습니다. 정명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22년 동안 얼마나 맛있는 반찬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해왔는데요. 이 정도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저야말로 다행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선 순자와 해숙은 순자의 집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 근처 호텔 라운지 앞을 지나치는데 순자가 갑작스럽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해숙아, 왜 그래? 저기 좀 봐. 순자가 호텔 라운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구석진 테이블에서 3명의 인물이 또렷하게 보였죠. 김태수, 박미경, 그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 이철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철민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죠.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저들이 함께 있는 거지? 황금마트 개발팀장 이철민,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과 며느리,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다는 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쳐갔습니다. 가게, 내 가게 때문이구나. 한 달 반 전 이철민이 가게 앞에 찾아와서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순자가 딱 잘라 거절해버렸던 바로 그날 말이죠. 그 이후로 한동안 계속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졌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저 사람과 손을 잡고 내 가게를 노렸던 건가? 평생을 온 정성으로 키워낸 내 아들과 늘 친딸 같다고 말하던 그 며느리가. 순자의 가슴속이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42년을 지켜내온 소중한 가게도, 평생을 쏟아부었던 무조건적인 사랑도 결국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순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며느리의 기이한 행동들, 식혜에 몰래 탔던 정체불명의 가루, 자꾸만 흐릿해지게 만들었던 증상들,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려던 음험한 계획,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치매로 몰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강탈하려는 것이었죠.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황금마트 재개발 계획, 순자의 단호한 거절, 그리고 갑자기 시작되었던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순자야, 빨리 가자. 들키면 큰일 나. 해숙이 순자의 팔을 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저들이 함께 있는 거지? 황금마트 개발팀장 이철민,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과 며느리,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다는 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쳐갔습니다. 가게, 내 가게 때문이구나. 한 달 반 전 이철민이 가게 앞에 찾아와서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순자가 딱 잘라 거절해버렸던 바로 그날 말이죠. 그 이후로 한동안 계속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졌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저 사람과 손을 잡고 내 가게를 노렸던 건가? 평생을 온 정성으로 키워낸 내 아들과 늘 친딸 같다고 말하던 그 며느리가. 순자의 가슴속이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42년을 지켜내온 소중한 가게도, 평생을 쏟아부었던 무조건적인 사랑도 결국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순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며느리의 기이한 행동들, 식혜에 몰래 탔던 정체불명의 가루, 자꾸만 흐릿해지게 만들었던 증상들,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려던 음험한 계획,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치매로 몰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강탈하려는 것이었죠.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황금마트 재개발 계획, 순자의 단호한 거절, 그리고 갑자기 시작되었던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순자야, 빨리 가자. 들키면 큰일 나. 해숙이 순자의 팔을 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순자야. 해숙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응, 해낼 수 있어. 순자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여전히 분식점에서 대화 중이었죠. 순자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혜 주전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혜를 조금씩 떠서 담았습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고 가방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순자는 다시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엌 선반 위쪽을 살펴봤습니다. 양념통들 옆에 자그마한 시계가 놓여 있었죠. 순자는 카메라를 시계 뒤편에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부엌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식혜 주전자가 저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걸 촬영할 수 있겠어. 이번에는 녹음기 차례였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소파 아래쪽을 확인해 봤죠.
순자는 첫 번째 녹음기에 강력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소파 밑면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여기서 거실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겠지. 그 다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두 번째 녹음기를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옷가지들로 자연스럽게 덮어 놓았죠. 밤중에 나누는 대화까지 모두 기록되어야 해. 순자는 마지막으로 긴급 신호기를 점검했습니다. 빨간 버튼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가방에서 가장 꺼내기 쉬운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면 즉시 눌러야지.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TV를 켰죠.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와 미경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군요. 미경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응, 조금 전에 들어왔어.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응답했습니다. 강혜숙 씨는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도 별일 아니었어.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경이 순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웃음을 띤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급하게 나간다고.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그래.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난 후에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음모가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깊은 배신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순자는 평소와 같이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10분이었죠. 42년간 몸에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거실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가게 가야지. 어머니,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순자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괜찮아. 가게는 내가 직접 해야 해. 어머니, 난 멀쩡하다니까.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와 동일했죠. 하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방 가장 안쪽에 빨간 버튼이 달린 긴급 신호기가 들어있다는 것. 가게에 도착한 순자는 문을 열고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와서 반찬을 구입해 갔죠. 하지만 장사에 전혀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무슨 말을 건네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식혜에 하얀 가루를 타던 충격적인 장면. 호텔 라운지에서 이철민과 만나던 아들과 며느리. 변호사가 건네준 카메라와 녹음기들.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순자는 반찬을 담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혜숙이 얼굴을 내밀었죠. 순자야, 괜찮아? 응, 잘 지내고 있어. 조심해서 해. 무슨 일 생기면 즉시 연락해. 알았어.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순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어서 앉으세요. 그래, 수고했어. 순자가 자리에 앉자 미경이 식혜와 당뇨약을 함께 건넸습니다. 어머니, 약부터 드세요. 순자는 약을 입안에 넣는 척했습니다. 혀 밑쪽에 살짝 감춰두었죠. 그리고 식혜 컵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삼키지는 않았죠. 어머니, 다 드셨어요? 응. 순자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경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거실로 이동하자 순자는 재빨리 입안에 약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식혜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죠. 찬물을 세게 틀어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버텨내야 해.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찾지 못하는 척,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린 척,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척. 미경아, 내 안경이 어디 있니? 어머니, 방금 전에 찾아드렸잖아요. 여기 있어요. 아, 그랬나? 미안해. 태수와 미경은 점점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아. 태수가 미경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미경이 냉정하게 대답했죠. 순자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가게를 꿋꿋이 지켜왔죠. 태수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망설임 없이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말끔히 닦아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증거를 모아야 해.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굳은 결심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끝까지 해낸다. 반드시. 어느 날 오후 순자가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철민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군요. 태수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이분은 황금마트 개발팀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순자는 최대한 멍한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어르신, 재개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철민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동의해 주신 덕분에 계약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동해.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저번 주에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태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본 적도 없었고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죠. 하지만 치매 환자인 척해야 했습니다. 아, 그랬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괜찮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이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총 18억입니다. 우선 계약금 6억을 먼저 입금해 드렸고요. 6억이요? 순자가 놀란 듯 연기했습니다. 네. 나머지 12억은 다음 달 말에 입금 예정입니다. 이철민이 서류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민이 떠나고 나서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이제 편안히 쉬세요. 가게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래.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위조해버렸구나. 내 도장을. 순자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주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순자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쉿. 순자가 민준의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죠. 괜찮아.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준아. 순자는 민준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순자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처참해 보였으면 8살 배기가 이렇게 걱정을 할까. 민준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주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줬죠. 민준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태수와 미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방 쪽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6억 받았으니까 우선 사채부터 갚자.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3억 사채 갚고 나면 3억 남는군. 그걸로 당분간 버틸 수 있겠어. 다음 달 말에 12억이 더 들어오잖아. 그럼 총 15억이야.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계속해서 식혜 먹이면 돼. 그러다 증상이 더 악화되면. 양로원? 맞아. 양로원에 보내면 우리가 편하잖아. 그럼 가게뿐만 아니라 이 집 명의도 바꿀 수 있고. 순자는 온몸이 얼음같이 얼어붙으며 하복부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집까지 노리고 있는 거야? 이 짐승 같은 놈들이. 그런데 민준이가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니야? 아이가 뭘 알겠어. 그냥 할머니 걱정하는 거지. 그래도 조심해야 돼. 얼마 남지 않았잖아. 알았어. 다음 달 말까지만 견디면 돼. 대화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죠. 다음 달 말. 그때 12억을 받는구나.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까지 증거를 반드시 모아야 해. 꼭.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숙아, 나 잠깐 가게 좀 봐줄래? 왜? 어디 가는데? 변호사님께 가야 해. 순자는 정명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6억이 입금됐대요. 계약금으로. 정명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류 위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네요. 네. 그리고 다음 달 말에 12억이 더 들어온대요.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겠네요. 정명호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세요. 증거만 충분히 확보하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언제까지 더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태수가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계 뒷면에 숨겨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변호사 정명호가 알려준 방법대로 USB 케이블을 카메라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연결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녹화되어 있기를. 화면이 켜졌습니다. 며칠간 녹화된 영상들이 나타났죠. 순자는 빨리 감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미경이 부엌을 드나드는 모습, 식혜 주전자를 열고 닫는 모습. 하지만 없네. 가루를 타는 장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죠. 그래도 없었습니다. 부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탔나?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으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안방 서랍에서 두 번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어젯밤 안방에서 나눴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6억 받았으니까 우선 사채부터 갚자. 양로원에 보내면 우리가 편하잖아. 다음 달 말까지만 견디면 돼.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들어도 가슴이 아팠죠. 적어도 녹음은 성공했어. 하지만 영상 증거가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다시 원래 자리에 배치하고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혜 주전자가 그대로 있었죠.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어. 증거 확보를 위해 식혜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물을 틀어 흔적을 완전히 지웠죠. 새로 끓이면 또 탈 거야. 그때 잡아내야 해. 순자는 다시 태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죠. 순자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입금 6억 원 마이너스 황금마트 개발팀. 입금 2억 5천만 원 마이너스 황금마트 개발팀. 출금 2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이기철.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6억에 2억 5천이 더 총 8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6억이라고 했는데 2억 5천은 뭐지?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나를 속여서 계약하게 만든 대가로 받은 돈인가? 순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었죠.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계속 눌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야. 이철민이 태수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야. 순자는 통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말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조금만 더 버텨내자.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견뎌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 깊은 고통을 겪게 될지를 말이죠. 열흘이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매일 동일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치매 환자처럼 연기하고 밤마다 녹음기를 점검하는 일상.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식혜에 가루를 타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미경이 부엌에서 무언가 바쁘게 하고 있었죠. 어머니, 돌아오셨군요. 식혜를 새로 끓여놨어요.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다 버린 걸 눈치챘을까? 하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어머니, 목이 마르실 텐데요. 한 잔 드릴까요? 미경이 냉장고에서 새로운 식혜 주전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손놀림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뭔가를 탈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미경은 그냥 컵에 식혜를 따라서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순자는 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입에 댔지만 삼키지는 않았죠. 맛있네. 다행이에요. 충분히 드세요. 미경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컵 속 식혜를 화장실 변기에 모두 쏟아버렸죠. 언제 타는 거지? 도대체 언제? 순자는 답답함에 휩싸였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마다 녹음기를 체크했지만 식혜 관련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대화들이 계속 녹음되고 있었죠. 엄마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아. 아까는 내 이름도 헷갈려 하더라. 그럼 완벽하네. 조금만 더 진행하면 돼. 다음 달 말이면 12억이 들어오잖아. 그럼 모든 게 끝이야. 그럼 12억 입금되는 날 여기 외곽에 있는 해피홈이라는 곳을 내가 알아봤어. 거기 양로원으로 이주시키고 그러면 진명의 변경도 즉시 처리할 수 있겠네. 맞아. 모든 것이 우리 시나리오대로야. 그때까지만 견디자. 순자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양로원 계획부터 진명의 변경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계획을 세웠구나. 평생을 정성으로 키워낸 자식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간병하고 대학에 보내려고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던 바로 그 자식이 이제는 양로원에 버릴 날짜까지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놈들과의 인연은 이미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었죠. 그들은 이제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12억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반드시 증거를 모아야 해. 순자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가게 일을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와 미경이 외출한 상태였죠. 순자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엌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경이 가루를 숨겨둔 장소를 찾아내야 했거든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냉장고 안쪽도 꼼꼼히 확인했죠. 바로 그때 부엌 싱크대 아래쪽 수납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각종 청소용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그리고 그 뒤편 구석에 작은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신중하게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약병이 들어 있었죠. 라벨에는 영문으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GOLPIDEM 10mg.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약병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여러 장 찍었죠. 그리고 비닐봉지를 원래 위치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야. 순자는 수납 공간 문을 닫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죠.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응,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 그러셨군요. 제가 장을 보고 왔어요. 미경이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약병 사진을 계속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졸피뎀. 이게 대체 뭐지? 내일 변호사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해숙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정명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약병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명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졸피뎀이네요. 그게 무엇인가요? 수면제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진정제죠. 정명호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에게는 치매 증상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나죠. 순자는 온몸이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네. 사장님이 겪으셨던 모든 증상들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정명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약물은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어요. 며느리분이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사진에는 보관 장소까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명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주방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미경은 주방에서는 약물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타는 거지? 순자는 답답함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방에 누워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틈으로 미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여보, 식혜에 약 넣을 때 주방 말고 안방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순자는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왜? 어머니가 자꾸 주방 쪽을 주시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주전자를 안방으로 가져오자.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방에서 했구나. 다음 날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방 협탁 서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음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없었죠.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할까?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며칠 후 순자가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손주 민준이 방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민준아? 민준은 주위를 경계하듯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엄마가 안방에서 식혜 주전자를 들고 뭔가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제? 조금 전이에요. 할머니 오시기 바로 전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가 알아서 처리할게.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안방에서 타는 거야. 하지만 안방에는 녹음기만 있었습니다. 영상 기록은 없었죠. 순자는 다시 정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방에서 약물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럼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셔야겠네요. 하지만 들킬 위험이. 사장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음 달 말이면 12억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는 추가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정명호가 직접 가게로 가져다 줬죠. 사장님, 이거를 옷장 위나 선반 뒤에 숨기세요. 침대가 보이는 각도로 설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미경이 깊이 잠든 후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발소리를 완전히 죽이며 옷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옷장 위 선반에 카메라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배치했죠. 침대와 협탁이 모두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순자는 다시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매일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안방에서도 약물을 투입하지 않았죠. 왜 안 타는 거지? 순자는 답답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일찍 잠든 척하며 방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식혜 주전자 가져와.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젓는 소리.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투입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식혜 주전자를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협탁 서랍을 열었죠. 약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을 꺼내서 손으로 부쉈습니다. 그리고 식혜 주전자에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 본인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친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차가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42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린 허무함.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 내 목숨을 노렸다는 참담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의 민낯을 마주한 서글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상을 저장하고 카메라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가게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맞아주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어머니, 식혜 한 잔 드실래요? 오늘 아침에 새로 끓였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한 달 반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기다리고 가게에서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면서도 가슴 조이며 기다려온 그 결정적인 순간. 증거를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다렸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기다렸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냉장고에서 식혜 주전자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어젯밤 약을 탄 바로 그 식혜를. 어머니, 드세요.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컵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컵을 받으며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너도 한 잔 마셔보렴.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나만 마시지 말고 너도 함께 마시자. 정성스럽게 끓인 식혜니까. 순자가 또 다른 컵을 꺼내 식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미경 앞에 내밀었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왜? 몸에 좋다면서?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마셔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준비한 특별한 식혜 말이야.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왜? 몸에 좋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경은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모든 것이 끝날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자는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미경이 알약을 부수는 장면, 식혜에 털어넣는 장면, 숟가락으로 저어 가루를 녹이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드디어 잡았어. 순자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회수했죠. 주방 시계 뒤에 숨겨둔 카메라도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 및 녹음기, 안방 협탁 서랍 속 녹음기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이제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어. 순자는 가게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정명호의 사무실로 향했죠. 사장님, 정명호가 순자를 맞았습니다. 잡았어요. 영상을요.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명호는 영상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증거예요. 정명호는 의자에 앉으며 메모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으시죠? 네. 여기 있어요. 순자가 안방에서 녹음한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6억 받았으니까 사채부터 갚자. 약물은 지속적으로 식혜에 투입하고 있어. 어머니 치매 증상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그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다음 달 말이면 12억이 들어오잖아. 그럼 끝이야. 그럼 12억 입금되는 날 여기 외곽에 있는 해피홈이라고 내가 알아본 데가 있어. 거기 양로원으로 이주시키고. 그러면 진명의 변경도 즉시 처리할 수 있겠네. 정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장 사진이에요. 순자가 태수 통장 내역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입금 6억 원 마이너스 황금마트 개발팀. 입금 2억 5천만 원 마이너스 황금마트 개발팀. 출금 2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이기철. 정명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초기에 2억 5천을 추가로 받았네요. 네. 저를 속여서 계약하게 만든 대가인 것 같아요. 그럼 12억 잔금 받을 때도 추가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패턴이 있거든요. 정명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12억 잔금 받기로 한 날짜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젯밤에 들었어요. 내일 오후 4시래요. 내일이요? 네.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철민이 내일 오후 4시에 온대요. 가게 서류 최종 확인하고 진명의 변경 서류도 준비해 왔대요. 그거 서명받고 나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12억 이체한다고 했어요. 정명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완벽합니다. 그 현장을 잡아야 해요. 하지만 제가 집에 있으면. 아니요. 사장님은 집에 안 계셔야 합니다. 정명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들분과 며느리분이 일부러 사장님 없을 때 시간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서류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장님은 평소처럼 가게에 계세요. 그 시간에 경찰이 투입됩니다. 정명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계좌이체 현장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2억 5천 뇌물 받은 증거도 있으니 추가 금액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까지 잡으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됩니다. 그 외의 증거는 병원 혈액 검사 결과 있으시죠? 약물 성분 검출된 거요. 네, 있어요. 그것도 결정적 증거입니다. 영상, 녹음, 통장 내역, 혈액 검사, 약병까지 완벽해요. 정명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정명호가 이천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정명호 변호사입니다. 독살 미수 사건으로 긴급 신고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용의자 집에서 계약 및 금전 거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체포가 필요합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정명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까지 형사분들이 대기합니다. 사장님은 가게에 계시다가 4시 15분쯤 집으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순자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집중이 안 됐죠.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해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응. 오늘 끝나. 그래, 힘내. 다 잘 될 거야. 오후 3시 반 순자 집 근처 골목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천경찰서 강력계 형사 5명이 내렸습니다. 박철수 형사가 무전기를 들고 지시했죠. 4시 정각에 용의자 집에 민간인 1명이 들어갑니다. 계약 및 금전 거래 후 진입하겠습니다. 정명우 변호사도 경찰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사님, 계좌이체 화면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 감시 카메라 확인했습니다. 거실에서 다 보일 겁니다. 오후 4시 순자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서류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철민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죠. 여기 최종 계약서입니다. 가게 양도 계약서, 그리고 진명의 변경 동의서요. 이철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명은 이순자 어르신 것으로 되어 있죠? 네, 도장 찍어놨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2억 이체하겠습니다. 이철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뱅킹 앱을 열었죠. 계좌번호 다시 확인할게요. 네, 여기요. 태수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철민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억 원 이체 완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이었죠. 확인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약속한 건?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철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수고비 4억 약속대로요. 이철민이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4억 원 이체 완료.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현관문이 와르르 열리며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철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이철민 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철수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수 씨, 박미경 씨, 독살 미수, 문서 위조,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독살 미수라니요? 말도 안 돼요. 태수도 덩달아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저희가 돌봐드렸는데 왜 우리한테 이래요? 발뺌하지 마세요. 박철수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명호가 순자 옆에 섰죠. 태수가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엄마가 신고한 건 아니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정명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경이 안방에서 식혜에 약을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있습니다. 정명호가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약물은 지속적으로 식혜에 투입하고 있어. 어머니 치매 증상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12억 입금되는 날 양로원으로 이주시키고 진명의 변경도 즉시 처리할 수 있겠네.
태수와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정명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가 미쳤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용서?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용서라고? 순자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죠.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아? 엄마, 지 엄마를, 지 시어머니를 독약 먹이고 재산 다 가로채서 양로원 보내려고 한 자식이 용서라는 말이 나와?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지.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순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울렸다기보다는 터져 나왔습니다. 42년을 가슴속에 쌓아온 모정이 친딸이라 믿었던 배신과 허망함이 분노가 되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죽고 혼자 가게 지키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너 대학 보냈어. 결혼시켰어. 집까지 마련해줬어. 엄마. 그런데 너는 나한테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한 거야? 순자가 이번엔 미경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잖아. 매일 독을 먹였잖아. 1달 반 넘게.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넌 내가 친엄마처럼 대해줬잖아. 순자가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결혼할 때 네 친정에서 한 푼도 안 줬을 때 내가 다 해줬어. 애 낳을 때도 민준이 키울 때도 내가 다 도와줬어. 그렇게 다 해줬을 때도 너희에게 무얼 바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가족이기 때문에 한 거라고. 가족.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용서가 돼? 미쳤다고?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양로원에 버릴 날짜까지 정해놨어. 해피홈, 외곽에 있는 양로원, 거기 보내고 집 명의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 저희가 정말 뭐야? 정말 미안해?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응?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이가 나중에 커서 너희가 나한테 했던 거 똑같이 너희한테 할 수도 있다고 왜 생각을 못해? 엄마.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그 부모한테 독 먹이는 걸 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 그 어린 것이 오죽했으면 할머니한테 도망가라 그러겠냐고?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았어. 72년. 내 평생 누구 하나 해코지한 적 없어. 정직하게 살았어. 가게 하나로 자식 키웠어.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자식한테 이런 짓을 당해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죠. 으윽, 으아.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42년을 참아온 슬픔이, 배신당한 고통이,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바닥을 치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들도 정명호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명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들은 수갑을 채우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형 집행조차 잠시 멈춘 채 그저 한 어머니의 절규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태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순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넌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독을 먹인 놈이, 엄마를 죽이려 한 놈이.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남이야. 완전히 남이야. 엄마,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야.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형사들이 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경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순자와 정명호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명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옳은 일입니다. 사장님 목숨을 지킨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주 민준이 나왔습니다. 울고 있었죠. 할머니. 순자는 민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가 있잖아. 민준은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손주의 떨리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를 나이에 엄마가 할머니에게 독을 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순자는 민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민준의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알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순자는 눈물을 닦아주며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가 저지른 죄를 이 아이가 대신 짊어지게 할 순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태수, 박미경, 이철민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영상, 녹음, 통장 내역, 혈액 검사, 약병, 손주 증언까지. 재판은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순자는 검사실에서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어르신, 처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천륜을 저버리고 어미를 죽이려 한 자식입니다.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르신의 뜻 잘 알았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자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숨이 편하게 쉬어졌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3개월이 흘렸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선고 공판 당일 순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명호가 옆에서 함께했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어나십시오. 김태수, 박미경, 이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경,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미경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살인미수 방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이철민, 뇌물공여, 사기방조 등의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선선했죠. 정명호가 순자를 배웅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도 다시 찾아오셨고 집도 그대로 사장님 명의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순자는 정명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태수와의 마지막 면회였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태수가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죠.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시면. 기회?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죠. 넌 기회가 있었어. 매일 내가 끓여준 밥 먹으면서.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순자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놓아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순자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2년을 지켜온 그 자리였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해숙이 김밥집에서 나와 손을 흔들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손에 익은 동작이었죠. 변호사 정명호도 다시 아침마다 가게를 찾았습니다.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샀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게로 직접 찾아왔죠. 민준이가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림을 소중히 접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민주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순자가 직접 만든 잡채와 전이 놓여 있었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민준이 키울 거야.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를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시장을 물들이고 있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순자는 그게 남편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42년 습관은 여전했죠.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순자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42년을 지켜온 자리에서 이번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삶을 손주와 함께 시장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일상을 살아갈 삶을 말이죠. 순자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순자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 진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순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순자 할머니의 생각과 결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보름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